저희 이 솔루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기업입니다.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기업이 주로 하는 일은 실제 저희 회사의 얘기를 드리면 골프카용, 청소차용, 지게차용 이런 것 같은 움직이는 카트에 모터에 전기를 리튬 배터리를 공급해 주는 거, 이걸 모빌리티용 배터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모빌리티용 배터리도 만들고 또 UPS나 통신기지국, 또 한국전력의 FRT용 배터리, 이런 배터리 특성은 늘 만충전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전기를 순간적으로 내주는 특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걸 산업용 리튬 배터리 팩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배터리도 만들고, 또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것도 개발, 또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개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100수십억을 집어넣은 것 같고요. 또 정부 과제나 또 여러 산업 이렇게 같이 협업하면서 추가적으로도 1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해서 또 열심히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경험했던 ESS 기술의 과거의 기술, 현재 기술,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될지를 좀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저희 회사 소개 잠시 말씀드리고요. 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고, 또 ESS의 과거 기술, 현재 기술, 그리고 미래의 기술 어떻게 될지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배터리 셀 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대표하는 삼성, SI, LG, 엔솔, SK온이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2차 전지 셀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 패키징 기업은 최종 소비자들이 원하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최종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라는 의미는 우리 모두 아시지만 팩이 패키징의 의미고요. 모든 것들을 가져다 이렇게 포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3상을 만든 셀, 또는 해외에서 저희가 필요한 셀을 소싱을 해서 이 안에도 집어넣고, 저희가 직접 개발한 BMS도 집어넣고요. 또 각종 안정장치, 또 시간 상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또 장비를 단다든가, 또 요즘은 또 화재 문제가 많으니까요. 화재가 안 나게 하는 기술은 없고, 화재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외부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저희는 FSS 기술이라고 합니다. 파이어 서프레션 시스템, 화재 진화 성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련된 기술을 넣어서 완제품으로 만듭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실제 저희가 현대사이트 솔루션, 우리나라 지기차 3대 제조기업 중에 한 곳인데, 거기에 오일을 공급하는 제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리튬팩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됐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저희는 특정 분야만 리튬팩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에 필요한 모든 리튬팩을 만드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 되겠다는 게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제품을 개발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돈도 들이고 많은 연구원도 투입을 하면서 저희가 학습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업계 기술력 1위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또 산업용 분야, 그리고 ESS 분야 이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ESS는 LS 일렉트릭, 또 국내 GNEPS라든가 RST 솔루션즈, 영역이 다르지만 각각에서 최고를 잘하는 기업들과 MOU도 맺고 공동 사업화하면서 많은 좀 납품 실적 또한 쌓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제에 가까워지는데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에너지 저장 시스템 모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초대형 리튬팩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한 구성도 배터리 안에 BMS들하고 전력 변장 장치가 있고, 또 PMS가 있고, 또 이에 EMS도 있고, 이렇다는 구성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고요.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거는 이제 일사량이 갑자기 쓸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바람이 많이 불고 적게 불고에 따라서 오토가 돌아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출력이 막 변동되니까 에너지 저장 시스템 거쳤다 나가면 일정해지고요. 또 화력발전소, 석탄발전소, LNG 등 이런 데서는 이제 발전기 터빈을 돌리잖아요. 터빈을 돌리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가 순간적으로 많이 흔들립니다. 이때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저장했다 나가면 안정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다 보면은 ES 저장 시스템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전력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든가, 또 전력 품질 개선,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 전력 인프라 투자비 절감, 또 신속한 전력 공급 자원, 에너지 분산 등의 효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관련된 시장이 계속 성장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계시고 아마 그런 산업계 쪽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관련 공부를 하시게 또 이 자리에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S&E 리서치가 관련된 시장이 계속 성장되고 있다라고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됐던 자료 기준으로 보고 있으면 2035년 되면 120조 원 시장으로 성장될 거다. 그러면 올해는 얼마냐? 이거는 S&E 리서치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삼성 SI ESS 팀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얘기 들어보니까 마케팅 팀에서 삼성에 분석하고 있는 금액은 올해는 70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 전기차 다음으로 큰 시장이고요. 계속 지속 꾸준하게 성장될 거고 그동안 우리나라도 화재 이후 위축됐었다가 올해부터 본격 개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년 전에 ESS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10년 뒤인 2030년도 되면은 전 세계 ESS 3대 강국이 되겠다. 점유율은 35%를 하겠다.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화재 직전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열심히 해주셔서 글로벌 30%까지 점유했다가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까지 바닥을 지금 쳤고요. 그래도 올해 넥스트라 에너지 등 테슬라 등 듣기로는 많은 곳에 이제 계약이 되면서 다시 바닥치고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력거래소에서 들으셨겠지만 올해 7월에 입찰이 한번 있었고요. 또 이번 달 11월에도 입찰이 있습니다. ESS 7월에 있던 거는 내년도 설치 물량, 이번 11월에 있는 거는 내후년도 설치 물량인데 ESS 기준으로만 보면 3.24 기가와트 아워. 조 단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 그런 시장이 개화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이게 이제 수장공사에서도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장공사도 그렇고 관련 분야에서 점점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어서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장 안에서 세그먼트는 4개인데요. 20비트 컨테이너로 되는 거, 요즘 4가 오메가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걸 유틸리티급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반 정도. 그리고 커머셜 앤 인더스트리얼의 약자를 따라서 커머셜은 빌딩용, 인더스트리얼은 공장용, 중소형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장이 4분의 1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가정용 홈 ESS 시장, 그리고 에너지 서비스는 이동형 ESS 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또한 4분의 1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시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대기업에서는 삼성 SDI하고 LG 엔솔이 그동안 열심히 잘 해왔었고요. SK온도 이제 전기차 중심에서 ESS 쪽으로 진출해서 관련 조직 정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마 첫 ESS 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와 국내 쪽에서 관련 공장 짓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저희 이솔루션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인셀이라는 기업이 있고 범한 유니솔루션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도 있고 또 국내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또 관련 연구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만 언급한 기준은 뭐냐면 지금 당장 누군가가 구매해서 사업화를 하려면 그동안 화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KC62619라는 안전성 인증하고 NFPC607이라는 불 속에서도 ESS가 안전할 수 있는 그의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지만 사업화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기업들만 가지고 있어서 그 기준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거는 ESS 기술 개발 단계에 따른 세대별 구분입니다. 이건 어디 학술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연구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을 저희 나름의 기준으로 세대 구분을 한 겁니다. 1세대는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한 5년 정도, 그리고 2세대는 2020년에서 2023년까지 한 3년 정도, 또 3세대는 2023년에서 올해까지 한 2년 정도, 4세대는 2025년에서 한 2년 정도, 5세대는 미래에 나올 거니까 또 2, 3년 뒤에 나올 기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세대 ESS는 뭐냐? 일단은 ESS의 아까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그걸 구현하기 바빴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1000V 이하, 실제로는 700V가 많았고요. 용량은 20비트 기준으로 1에서 2메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지금 리퀴드 쿨링이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당시에는 리퀴드 쿨링 없이 에어 쿨링 시스템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도입기 초기 제품이니까 안전이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던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도 화재를 경험했고 2020년 전으로 화재가 심각하게 되다 보니까 나라에서 REC 보조금 주던 것마저 폐지할 정도로 나름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전압이 낮으니까 전력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압을 높여야겠다 이런 의지가 생겼었고요. 용량이 1에서 2메가 되니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에어쿨링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죠? 실제 더운 지역이나 일사량이 많은 곳에 설치되다 보니까 내부에 상하 좌우 온도 편차가 20도 이상 났습니다. 에어컨이 24시간 내내 가동이 됐고요. 온도 편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셀 제조사들이 설계했던 셀 성능 수명 100%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을 15년 보증을 했는데 나오지 않죠. 그에 따른 AS가 엄청나게 많았던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안전기준 부족하다 보니까 하재 문제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걸 고치면서 나온 게 2세대 ESS 제품입니다. 각자의 세대별로 위에 핵심 포인트를 좀 적어놨는데요. 2세대 제품은 일단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전압,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면 고효율로 가야 되는 게 메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제품은 기존 700V대에서 1200V 이상으로, 그러면 전력 효율이 개선되죠. 그리고 용량은 1에서 2메가였던 게 3메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20피트 기준에서요. 2메가에서 3메가, 3메가에서 4메가, 4메가에서 5메가 이렇게 1메가씩 증가될 때마다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10에서 15%씩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되니까 20피트 안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개발사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3메가대가 많이 왔었고, 저희 나라에 이제 LG와 삼성은 NCA하고 NCM을 주로 밀었었지만은 사실 이제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LFP가 20년대 때부터 주류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원가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돈을 쓰는 거 좋아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 성능에 문제가 너무 많아지니까 리퀴드 쿨링 시스템 비싸지만 이 시스템 도입하자 해서 칠러도 집어넣고요. 우리 쿨링 플레이트도 개발해서 다 붙여놓고 이런 연구들을 해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UL9540A라는 것도 보이고 NFP 855 무슨 암호 같은 얘기이지만 저 핵심 내용은 뭐냐면 2차 전지 안에 그냥 ES 시스템의 어떤 모듈에 강제로 불을 붙입니다. 불을 붙여서 이웃한 모듈로 불이 붙어버리면 아니면 실제로는 구체적으로 그 안에 열폭정 온도에서 이웃한 모듈이 한 130도 이상 올라가면 사업화 실패, 인증서 발급 불가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근데 그게 통과돼야지만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들이 이때부터 생기게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릴 때는 불 속에다가 그냥 2차 전지 집어넣고 불이 확산되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으면 그런 시험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정말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힘든 실험이죠. 그걸 하기 위한 많은 연구 개발이 이제 진행됐습니다. 2023년도 와서는 3세대, 위에다 열심한 고효율, 경제성이라고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2023년 전후로는 무슨 일이 있어요? 저희 나라의 LG와 삼성이 전 세계 30% 가까이 점유되던 게 40%, 50% 올린 게 아니라 10% 추락되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승전 전 세계 구매 기준이 되는 게 가격으로 결정이 돼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이 저희 나라 대비해서 한 10%, 20%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K, LG 담당자들 만나보면 또는 효성중공업처럼 SI 업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해외 견적을 넣는데 그냥 이분들이 준비하는 원가로 그냥 걔네는 중국산들은 영업이익이 붙어서 오더라.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한참 저희가 얘기 나눴던 시기가 2023년입니다. 중국산은 이 당시부터 20PT에 벌써 4메가, 5메가까지 왔었다 보시면 되고 이 당시에 3세대 때는 참고 기술로 리퀴드 이머전, 함침, 액침형 기술이 있습니다. 액침은 뭐냐면 이거는 지금은 메인 기술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액침 기술의 요점 뭐냐면 화재 문제가 많이 나니까요. 배터리 셀을 또는 배터리 렉이나 모듈을 액체 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액체는 절연유고요. 요즘 보면 액침 냉각한다고 컴퓨터 안을 물로 채우는 거, 서버를 물로 채우는 거 이런 거 보셨을 텐데 이게 물인 것 같지만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냥 절연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 속에 성분이 있고 실리콘계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 넣었을 때 효과가 있냐? 저희도 3, 4년 전에 이걸 엄청 매달렸는데 효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위셀이 작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단위셀이 작은 게 이하나 칠빵빵이라는 건전지처럼 생긴 셀 있잖아요. 그거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경제성 갖추려면 용량을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용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단위셀의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LG 엔솔도 기준 60에서 내년도 나오는 건 120A대로 용량을 키우고 중국은 예전에 150이었던 게 200대, 280, 314, 624
뭐 메가 단위 셀의 한 셀의 용량이 그렇게까지 키우는 거에 대한 연구 개발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 절감이 되는데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이 액침 기술은 용량이 큰 거를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발열량이 엄청 크다 보니까 액체가 이 발화점 온도로 얘를 잡는 게 아니고 못 잡고 오히려 이 액체가 불이 붙습니다. 얘는 아까 약간 석유 같은 성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지금은 이제 메인 주류가 되기 쉽지 않아서 참고 기술이 2023년도에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4세대에 와서는 좀 뭐가 새롭게 중요시 되냐면 여전히 경제성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에서 보면 ACBS라고 제가 좀 참고할 만한 기술을 메모를 해놨고요. 용량은 최근에 와서는 5메가, 6메가, 그리고 또 화재 관련해서는 LSFT라는 것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ACBS는 뭐냐면 ES 시스템이 설치되고 나면 바깥에 배터리는 직류 전류가 나오니까요. 우리가 상용에서 쓰는 380V나 220V를 만들려면 전력 변환 장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외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으로는 뭐 변압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토지 비용 나가고 시공비 비용하고 유지 보수비 들고 이런 구매 비용이 드니까 이걸 없애버리는 개념이에요. 없어지면 반도체 변압기가 돼가지고 이 ESS 이 시스템 내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을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출력되는 게 이제 DC 전류가 아니라 이 안에서 이제 ESS 컨테이너에서 출력되는 게 변압기를 거쳐서 PCS를 거쳐서 AC 커런트가 나오니까 지금은 AC 베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 ESS라 그랬는데 지금 배터리 타입의 ESS다 그래서 베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 베스 기술이 올해부터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라든가 뭐 썬그로우 하이, LG 엔솔 출시되는 것도 있고 LG 엔솔과 삼성 SDI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용량은 아까 말한 대로 커지면서 원가 경쟁력은 더 생겼고요. 또 라지 스케일 파이어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좀 이따 한번 뒤에서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20피트 컨테이너를 아까는 말했지만 셀 시험, 렉 시험 모듈 단위의 화재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못 믿겠고 그냥 최종 설치되는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4개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중간에 불을 붙여놓고 이웃단 컨테이너가 불을 붙이면 너네 사업화 안 돼. 이게 불이 안 붙으면 이제 사업화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은 좀 더 한번 다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네요. 네, 5세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ESS로 좀 돌아와서요. 1세대 ESS 때는 뭐 뒤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구원들이 당시에는 고민할 게 많지 않았어요. 일단 기능적으로 구현해야 되니까 어떤 ESS가 이렇게 납품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처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것 먼저밖에 할 수가 없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쟤는 뭐 정상적이었을 때 그리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조금 운영하는데 불량이 오류가 발생했네. 그렇지만 쓰는 데는 문제 없어. 이런 상황일 때 하드웨어 조건과 펌웨어 조건들을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비상 상황이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긴급히 셧다운해야 되려나? 뭐 그러면 그에 따른 펌웨어 로직이라든가 또 그걸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붙여야 되겠다 이런 또 설계 방식을 고민했었었고 또 유지 보수도 할 수 있죠. 또 커미셔닝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쓰다 보면 SOC 알고리즘이 갑자기 SOC 정확도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고정을 해줘야 되니까 잠깐 운행도 멈춰야 되고 좀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럴 때는 뭐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래서 그에 따른 로직과 그걸 구현하기 펌웨어와 하드웨어가 반영됐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별로 아까 앞서서 VPP 많이 얘기하시던데요. VPP에 붙이는 경우 또 UPS 붙이는 경우 또 뭐 용도별로 뭐 주파수 조정으로 붙이는 경우 신재생 연결으로 붙이는 경우 운영되는 조건들이 다릅니다. 이제 그에 따른 또 펌웨어 하드웨어 또 사실 이런 정상적인 아까 비상상황 정도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것보다 더 악조건이 뭐냐면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이 그냥 만만하지 않죠. 악조건 속에서 테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과되고 나야지 뭔가 사업하러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를 고민한 아까 말한 펌웨어 운영 조건들 또 하드웨어 조건들을 고민해서 1세대 제품이 나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문제 없을 줄 알죠. 그렇지만 도입기 제품이 문제가 없나요? 전기차도 도입기 나와서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화재도 경험하고 뭐 자율운전 기능도 하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듯이 도입기 제품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냐?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기술 발전이 됐는데요.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다양한 자연적인 조건, 다양한 지리적인 조건, 또 고객사들이, 발주처들이 처음에는 1시간, 2시간만 요구했는데 지금은 6시간, 또 어디는 8시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출력 성능은 0.33치면 됐는데 0.5실 해달라, 1실 해달라, 2배, 3배만 출력 더 세게 해달라, 다양한 요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재 문제에 대한 안전 조건들도 점점 까다로워지기 시작했고요. 또 다 좋은데 저렴하지 않으면 또 안 팔리니까 이 경제성에 대한 요구 조건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만족시키면서 연구 개발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운영 환경, 지리적 자연적 조건에서의 어떤 경험했던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시나리오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사량. 일단 저희가 적도 지역에도 설치하고 저희대에도 설치하고 사막에도 높은 고도에도 설치를 해봤겠죠. 저희 회사도 경험이 있지만 많은 제조사들이 그런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생각지 못했었는데 태양빛이 너무 센 거예요. 일사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ES 내부 시스템의 온도가 과열되기도 하고 또 일사량이 너무 세다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 너무 세가지고 과전류, 이에 따른 빈번한 보호회로 작동, 이런 것도 뭐 이런 문제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온도 상승이 되면 아까 말했지만 당시 1세대 제품 공랭식이라고 그랬잖아요. 20도씨 이상 편차가 이 안에서 발생됩니다. 셀 성능이 저하되고 또 심각해지면 그런 게 악순환이 되면 화재 문제로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또 경험하면서 개선도 되고요. 또 높은 고도, 산악지대나 고고도 지역, 높은 지역에 설치가 되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왜 고도에 대한 얘기들 맨날 하지 이러잖아요. 왜냐면 높은 곳에 가면 공기 밀도가 확실히 떨어지거든요. 공기 밀도가 떨어지는 데는 전기 절연이 별로 안 져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스파크가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낮은 지대에서는 뭐 전기도도 이렇게 스파크 같은 게 안 튀는데 공기 밀도가 작으면 또 칠 수 있습니다. 뭐 그에 따른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뭐 절연 성능 저하, 또 시스템 냉각 효율 감소 이런 게 좀 메모를 지금 해놨는데요. 방전 위험이 증가될 수도 있고 또 오작동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적도 근처, 또 열대, 아열대 해안 지역, 몬순 지역, 습도가 많죠. 요즘 인공지능이 이미지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습도가 많은 지역에 있으면은 누전, 방전 위험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 부식도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으세요? 결로도 많이 생기고요. 결국 이걸 해서 부분 손상, 센서 오작동,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습 장치, 공조 시스템들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니즈도 있어서 연구 개발들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열대, 아열대 지역, 사막 지역, 극지방, 또 고위도 지역, 추운 지역들이죠. 이런 데에서 영향받는 거는 결국 온도입니다. 왼쪽은 뜨거운 지역, 오른쪽은 추운 지역을 표시를 했는데, 근데 고온 지역에 있으면 아까 말한 온도 편차예요. 배터리 열화 수명 단축기 있고요. 열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보통 예전에 1세 때는 에어컨을 놨었어요. 시스템 에어컨을요. 시스템 에어컨이 가면 쉴열이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계속 도니 사실 그에 따른 또 전력비가 들어가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 비용이 많아서 에너지 손실이 또 엄청난 문제로 또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걸 또 개선해야 되는 니즈도 생겨서 지금 단열 성능이 좋아진 컨테이너 개발도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또 저온 지역일 때는 충방전 성능 저하, 추우면 배터리 안에서도 이온들이 이동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추워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부 저항, 이렇게 기계를 봤을 때 내부 저항이 증가되는 걸 이어지고요. 내부 저항이 증가가 되면은 충전을 빡 하거나 이제 방전을 딱 하면 전압 드롭이 되게 심합니다. 그리고 전력 이용량도 감소해서 100A짜리가 예를 들어서 80A, 70A 용량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고요. 지금은 거의 없지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추우면 리튬 이온이 석출된다. 리튬 이온이 석출되면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는 분리막이 찢어진다. 찢어지면 양극과 음극이 연결이 돼서 쇼트가 나서 뭐 이렇게 열폭주가 일어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셀 제조사들이 잘 준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뭐 충전 속도 제어라든가 뭐 중단하는 여러 가지 전략, 펌웨어적인 하드웨어적인 개선들이 많이 좀 되어 왔습니다. 또 해안 지역, 해양 환경 지역, 염해 부식. 부식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방수, 방진, 방염 설계, 스테인리스 적용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사막 지역, 건조지대, 중건조지대에 있으니까 모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뭐 통풍구 막기도 하고 BMS에 먼지 지금 잔뜩 껴있지만 저렇게 있으면 쇼트가 안 와서 BMS 고장나고 BMS 고장나면 이제 제어가 안 되니까 불 나고요. 눈도 마찬가지죠. 빙원지역, 고위대, 산악지대, 극지방에 있으면 눈이 많이 쌓여서 또 비슷한 문제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음도 문제가 됩니다. 소음 안에는 냉각배 펌프, 전력 변환 장치 있으면 시끄럽게 작동되는데 풍력 예쁘지만 그 아래 사는 사람은 윙 이것 때문에 그냥 엄청 살기 힘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접수됩니다.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 운영 중단이 명령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저소음팬 방음벽, 방음 컨테이너 개발에 대한 필요하고요.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이지만 아까 말했지만 단위셀 용량을 키우고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무게도 많이 늘어나요. 근데 무작정 늘어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래서 한 50톤짜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미를 수출하려면 배를 태워야 되는데 운송 거절됩니다. 배는 36톤 이상 되면 운송 거절됩니다. 내륙에 트럭 이동할 때도 아주 특수 화물 트럭을 해야지만 35톤, 36톤짜리 간신히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뭐 그거 할 때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됐더니 민원도 클레임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되는. 실제로 이런 민원을 피하기 위해서 RF도 표시했지만 왜 굳이 왜 사막 지역가? 왜 추운 지역가? 그런데 설치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런 데 가야지 또 땅값도 저렴하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설치 비용도 저렴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개선하려다 보니 계속 이제 연구 개발을 해야 될 것들이 1세대 때 경험 못했던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연구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엄청 바빴습니다. 성능 조건도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장주기용으로 전력거래에서 올해 50메가 제주도에서 세 군데 사이트 설치되는 거 요구할 때 4시간이었는데요. 아까 언급드렸던 7월과 이번 달 11월에 입찰 나오는 장주기용은 6시간 사용을 기본 요구 조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대응할 수 있게끔 연구 개발도 해야 되고요. 또 주파수 조정용, 또 UPS용, 뭐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출력이 다릅니다. 어디는 저출력으로 해도 되면 전선 굵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UPS처럼 EC, 3C 출력, 요즘은 P 파워로 표시돼서 EP3P라고 표현하는데 가지고 있는 용량 대비해서 2배, 3배의 순간적인 출력을 내야 된다. 뭐 전선 굵기부터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되시죠. 뭐 그에 따른 펌웨어부터 엄청나게 조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를 다양한 소비자 요구 조건을 경험하면서 또 업데이트 되고도 있고요. 또 부품 소재 개선 통해서 경제성이나 효율 측면에서 개선됩니다. 아까 쿨링 플레이트는 지금 리퀴드 쿨링을 들어가면 아까 20도씩 편차 나던 게 한 2, 3도 이내 편차로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기술 개발 시도가 됐었고요. 또 BMS 고도화. BMS는 이게 EMS 시스템이 원체 크다 보니까 요즘은 잊혀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BMS인데요. BMS가 사실은 이제 가충전 방지, 가방전 방지, 또 셀들 간의 밸런싱 맞춰주고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가 망가지면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예전에는 1세대 ESS를 점검을 해보니 BMS 고장난 사례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BMS가 고장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뭐 세이프티 펑션이니 세이프티 메커니즘이 제가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달아놨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이중화, 삼중화 설계를 하라는 거예요. 인공위성 같은 경우 하늘에 떠 있잖아요. 유지 보수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 옛날 인공위성은 386PC가 세 대가 들어가 있다. 한 대 고장나면 다른 데가 작동되고 다른 애가 고장나면 또 다른 애가 작동된다. 이런 기술이 비행기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하늘 날아가다가 해로 고장났다고 추락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실시간 상태로 지금의 해로가 정상적인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고장났네 그러면 예비로 준비된 해로가 작동돼서 늘 상시 24시간 내내 수명 종료될 때까지 안정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이프티 펑션, 세이프티 메커니즘의 주된 내용이고 BMS에도 그렇게 이중화, 삼중화 설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걸 직접 또 연구원들이 개발 고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패시브 밸런싱에서 지금 액티브 밸런싱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을 좀 높이고 있고요. EMS도 옛날에 단순히 스케줄링으로 이 시간에 충전해, 이 시간에 방전해 이랬던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기술이 결합이 돼가지고요. 부하 최적화를 시킵니다. 오늘의 상태나 외부 환경을 분석해가지고 최적화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적절한 스케줄링과 제어를 해주면요. 요즘은 ESS도 그냥 비용 손실이 아니라 가상상계 매출이 일어난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가상상계 매출에 대해서 정상까지 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모델들이 있는데 EMS가 그런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1억을 벌었다. 그런데 이런 AI 기능이 결합된 EMS가 도입이 되면 한 5에서 10% 정도 추가 매출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도 ESS 시스템단에서는 계속 또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재 진압 성능에 대해서 사실 영상도 보여드리려고 링크를 걸어놓긴 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30분 제가 다 채웠어요.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LSFT 시험이 어느 정도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보다 더한 시험은 세상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했지만 최종 제품 모습은 유틸리티급 20비트 컨테이너인데 이거를 4개를 붙여놓고요. 불을 냅니다. 그냥 불을 내는 것도 아니고 LG엔솔, 삼성, SI 등 저희 이솔루션도 그렇고 모든 안전장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안전장치를 다 끕니다. 꺼요. 끄고 불을 붙입니다. 불을 활활 타겠죠?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도 옆에 있는 컨테이너가 불이 붙지 않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왜 이런 시험이 누구로부터 생겼냐? 이게 어쩌면 연구학회나 무슨 관련 연구단체에서 준비된 것도 아니고 미국 북미 쪽에 보험사하고
금융사들이 요청을 했어요. ESS 하재가 냈다. 사실 오늘 같은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1시간 이상이 돼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분한테 공유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조금 드리고 싶으면, 지금 뭐냐면, 사실 ESS 하재가 나면 제조기업들도 손해를 보겠죠. 근데 진짜 손해보는 건 누구냐면, 보험사하고 그 ESS 사업을 꾸릴 수 있게끔, 건설할 수 있게끔 돈을 대준 금융사들이 최대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요구한 게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일에 불 붙였을 때 이웃한 컨테이너로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면 안전하구나. 그러면 보험 가입도 해줄게. 그러면 이 사업을 필요한 돈도 대줄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종 시험 보는데 한 번 보는데 50억씩 들거든요. 근데 한 번에 통과될까요?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10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 SDI하고 LG 엔솔하고 SK운이 이런 시험을 준비하고 저희 중소기업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시험이고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도입기 제품이기 때문에 올해는 5메가짜리 만든데 내년도에는 5.5메가짜리 만들고요. 그 이듬해에는 6메가짜리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때마다 이 시험을 봐야 돼요. 삼성 SDI ESS 개발팀도 이 돈 너무너무 부담스럽다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만큼 안전해졌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경제성이죠. 아까 말한 대로 에너지 빌도 높이면 비용이 줄어들고요. 실제로 CATL은 올해 5월에 테너스텝 9메가짜리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9메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저런 것도 도움될 수 있죠.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은 겁니다. 그러면 설치됐을 때 면적상 보면은 결과만 보면 40%의 토지 비용을 절감될 수 있고요. 전체 EPC 비용의 2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셀 용량을 키우면 셀버스와 하네스, FPC 다 줄이는 것도 있고 또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 EPC부터 유지 보수 비용까지 많은 부분을 고민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기술의 개발이에요. 5세대 ESS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종 모습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너지 밀도를 높여요. 근데 셀의 용량을 계속 키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20피트 컨테이너라는 물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는 함체 안에서 높이는 겁니다. 그 안에 배터리도 들어가고 리퀴드 쿨링 시스템도 들어가고 하이볼티지 시스템도 들어가고요. 또 화재 진압 시스템도 FS 시스템이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배터리 용량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도달되면 최고점에 도달됩니다. 다 안 그러면 간섭이 생기고 또 에러가 나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최대 용량 개인적으로는 컨테이너 기준으로 DC 타입이다 그러면은 6에서 8메가 그리고 AC 타입이다 그러면 5에서 7메가 정도. 그리고 아까 화재 시험 안전성 관련해서는 FSS를 만족시키면서 LSFT 시험이 통과되면 더 이상 뭘 더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됐다는 거는 경제성을 갖출 수 있는 건 다 갖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완숙기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경제성을 갖추기 위해서 고민할 걸 뭐야 라고 생각하면 딱 하나 있는데 15년 동안 쓰면서 또는 20년 동안 쓰면서 에너지 손실이라는 게 계속 생겨요. 지금은 20%의 에너지 손실이 생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100에 전기가 들어갔다 나올 때는 80밖에 안 나오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전력 소모들이 일어나서요. 근데 결국은 이거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걸 위해서 많은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에너지 모니터링 뭐 이렇게 돼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펌웨어 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들이 개발되고 있냐?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솔루션, 삼성 SI,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또 에너지기술연구원, 또 산업통상자원부, 애기평 많은 산학연들이 15개 기관 기업 ESS 관련해서 열심히 한다는 기관들이 모여서 정부로부터 340억을 받아가지고요. 향후 3년 이내에 1차 시제품이 나올 수 있게 금방 말한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된 아이언맨의 자비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비스가 달려있는 ESS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냥 여기 발주처 아니면 사용자님 여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얘가 하고 그에 따라 제어를 할까요 말까요 물어봐서 제어해. 그러면 에너지 문제도 개선되면서 효율도 좋게 되는 ESS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지금 부단히 지금 되고 있고 3년 뒤에 이거에 대한 시제품 그리고 4년 뒤 되면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실증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뒤에 본격 사업화될 미래 ESS 기술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돼서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